시어머니의 칠순을 맞아 3,500만 원짜리 하와이 여행을 선물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비즈니스석 항공권에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까지 석 달 동안 비상금을 털어 준비한 정성이었죠. 그런데 공항 VIP 라운지에서 일정표를 건네받은 시어머니는 대뜸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게 네 돈이냐? 내 아들이 벌어다 준 돈이지. 네가 뭘 벌어서 이런 여행을 차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라운지 한가운데서 며느리의 뺨을 거침없이 내리쳤습니다. 옆에 있던 시누이마저 비웃으며 동조했죠. 7년간 나 남편 몰래 시댁의 생활비, 카드값, 경조사비까지 수억 원을 쏟아부은 며느리에게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라 모욕이었습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이 길수록 배신의 상처는 더 깊은 법이니까요. 하지만 이 며느리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사정하지 않았습니다. 화끈거리는 뺨을 부여잡은 채 꺼내든 건 휴대폰 하나였고 그 뒤로 벌어진 일은 시댁 식구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며느리는 어떤 방법으로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았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 도혜인입니다. 프리랜서 브랜드 기획자로 12년째 일하고 있고 제 이름을 걸고 만든 기획안 하나에 수천만 원이 오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 몰래 시댁의 생활비, 카드값, 경조사비까지 7년간 수억 원을 쏟아부었는데 시어머니는 그 돈이 전부 아들이 번 돈이라고 믿으며 공항에서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선의가 호구짓이었다는 것을. 지금부터 그날 이후 벌어진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 백동현은 중견기업 만년 대리로 월급날이면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 앞에서 제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입 밖에 꺼낼 수가 없었죠. 대신 저는 시어머니 조영란 여사의 생활비를 매달 300만 원씩 보내드렸고 영란 어머님과 시누이가 쓰는 백화점 카드 2장의 결제 대금도 고스란히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동현이 명의로 된 카드는 한도가 200만 원짜리 하나뿐이라는 걸 이 집안에서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영란 어머님의 70번째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석 달 전부터 비상금을 털어 하와이행 비즈니스석 항공권 4장, 와이키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현지 관광 일정까지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총 비용은 3,500만 원이 넘었지만 그동안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신 분들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이라고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출발 당일 인천공항 J터미널 VIP 라운지. 저는 시댁 식구들을 라운지 안쪽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으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인 여행 바우처와 세부 일정표를 영란 어머님 앞으로 밀어드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하와이에서 편하게 쉬시라고 일정을 짜봤어요. 영란 어머님이 금태 안경을 코끝으로 내리며 일정표를 후쳤습니다. 손가락이 셋째 날 일정에서 딱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셋째 날에 해변 투어, 넷째 날에 화산공원? 영란 어머님이 일정표를 탁 소리가 나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하와이 가서 돌멩이 구경하러 가냐? 알라모아나 쇼핑센터는 왜 빠져 있어? 명품 매장 일정은 어디 있느냐고. 어머님, 쇼핑 시간도 따로 잡아뒀어요. 둘째 날 오후에. 오후 반나절이 쇼핑이야? 내 친구 박 여사는 며느리가 파리 갤러리 라파에트에서 이틀 내내 쇼핑시켜줬다더라. 그런데 나는 반나절? 영란 어머님의 목소리가 라운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목소리를 좀 낮춰주시면. 뭐? 내가 목소리가 크다고? 영란 어머님이 의자를 벌떡 일어나며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신우이가 옆에서 입꼬리를 비틀며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좀 성의가 없긴 하다. 칠순인데 쇼핑 일정을 반나절만 잡으면 어떡해.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현지에서 일정 조율할 수 있으니까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그 순간 영란 어머님이 테이블 위에 바우처 묶음을 움켜쥐더니 제 얼굴 앞으로 휙 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혜인아, 네가 감히 이 돈을 내 돈처럼 생색을 내? 영란 어머님이 검지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세게 찍으며 내뱉었습니다. 그게 네 돈이냐? 내 아들이 벌어다 준 돈이지. 네가 뭘 벌어서 이런 여행을 차려. 어머님, 그게 아니라. 찰싹. 영란 어머님의 손바닥이 제 왼쪽 뺨을 정확하게 내리쳤습니다. 라운지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제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고 뺨이 금세 부풀어 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신우이가 팔짱을 낀 채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에고 언니, 올케가 시어머니한테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지. 쪽팔리게 왜 울상이야. 저는 화끈거리는 뺨을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난 7년 매달 수백만 원씩 쏟아부었던 생활비, 한도 없이 긁어대던 백화점 카드, 명절마다 수백만 원짜리 용돈 봉투, 그 모든 것이 한 방의 뺨으로 정산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영란 어머님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디다 전화해? 동현이한테 이를 거야? 일러봐라. 내 아들이 누구 편 들겠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거래 은행 앱을 열고 자동이체 관리 화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영란 생활비 월 300만 원, 매월 1일 이체. 해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댁 관리비 월 120만 원, 매월 5일 이체. 해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으로 카드사 앱을 열었습니다. 영란 어머님 명의 가족카드, 분실 신고. 신우이 명의 가족카드, 분실 신고. 두 장의 카드가 동시에 결제 정지 처리되는 알림이 떴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사 앱에 접속했습니다. 비즈니스석 4장 중 3장 백동현, 조영란, 백수진의 자석을 취소했습니다. 제 자석 한 장만 남겨두었습니다. 영란 어머님이 제 휴대폰 화면을 힐끗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뭘 만지작거리는 거야, 인연이. 저는 휴대폰을 핸드백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바우처를 줍지 않았습니다. 영란 어머님과 신우이의 얼굴을 한 번씩 천천히 바라본 뒤 등을 돌렸습니다. 혜인아, 어디가? 당장 안 서? 영란 어머님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쫓아왔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VIP 라운지의 자동문이 열리고 저는 출국장이 아닌 공항 밖으로 향했습니다. 5월의 바깥 공기가 부은 뺨 위로 스쳤습니다. 30분 뒤 저는 제 개인 작업실 문을 잠그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새 엑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파일 이름은 백동현 시댁 자금 내역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제 통장에서 시댁으로 흘러간 돈의 흐름을 한 줄 한 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1시간 뒤 제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 알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영란 어머님 번호 14통, 신우이 백수진 번호 8통, 그리고 동현이 번호 3통. 저는 휴대폰을 뒤집어 화면이 보이지 않게 책상 위에 올려놓고 엑셀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 시각 공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놓치고 분이 풀리지 않았던 영란 어머님은 신우이 수진이를 데리고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영란 어머님이 택시 승강장을 지나치며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대로 집에 가면 내가 분이 안 풀린다. 시내 면세점으로 가자. 엄마, 그냥 집에 가자. 나 피곤해. 안 돼. 하와이도 못 갔는데 가방이라도 하나 사야 속이 풀리지. 그년 카드로. 영란 어머님이 앞장서서 택시에 올라탔고 수진이가 한숨을 쉬며 뒤따라 탔습니다. 20분 뒤 두 사람은 시내 면세점 명품관에 도착했습니다. 영란 어머님이 진열대 위에 가죽 가방을 번쩍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거 봐라. 이 색깔 예쁘지 않냐? 나 이거 하나 사고 너도 하나 골라. 수진이가 옆 진열대에서 지갑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것도 예쁘다. 저 핑크색 숄더백도 같이 사자. 그래, 다 담아. 어차피 그년 카드니까 맘껏 써. 영란 어머님이 가방 2개와 지갑 하나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직원이 바코드를 찍으며 금액을 안내했습니다. 총 687만 원입니다. 영란 어머님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단말기에 갖다 댔습니다. 3초, 5초, 10초. 단말기에서 삐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카드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거래가 정지된 카드로 나옵니다. 뭐? 그럴 리가 없어. 다시 해봐요. 영란 어머님이 카드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단말기가 똑같은 거부음을 냈습니다. 한도 초과이거나 분실 신고가 된 카드라고 뜨는데요. 영란 어머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계산대 뒤로 쇼핑을 하던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시선을 보냈습니다. 수진이가 급하게 자기 카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잠깐 내 카드로 해볼게. 수진이의 카드도 단말기에 닿자마자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카드도 동일하게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다른 결제 수단이 있으시면. 아니, 이게 왜 이래? 어제까지 잘 됐는데. 수진이가 목소리를 높이자 매장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손님, 혹시 다른 카드나 현금 결제가 가능하실까요? 다른 고객분들도 기다리고 계셔서요. 영란 어머님이 매니저를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돈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 카드가 잠깐 문제가 생긴 것뿐이야. 어머님, 목소리를 좀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내가 손님인데 목소리가 크면 어쩔 건데. 매니저가 무전기를 꺼내 보안팀을 호출했습니다. 영란 어머님이 매니저의 무전기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경비를 부르는 거야? 수진이가 영란 어머님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나가자. 사람들 다 쳐다봐. 나라. 내가 왜 쫓겨나? 내가 도둑이냐?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오자 영란 어머님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보안 요원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결제가 어려우시면 상품을 반납해 주시고 매장 밖으로 이동해 주셔야 합니다. 수진이가 영란 어머님의 손에서 가방을 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영란 어머님이 이를 악물고 계산대를 두 손으로 탁 내리쳤습니다. 혜인이 그년이 한 짓이야. 분명히 그년이 카드를 막은 거라고. 영란 어머님의 고함이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쇼핑하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영란 어머님을 가리켰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동행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며느리 카드 쓰다 잘린 거래. 수진이가 얼굴을 숙이며 영란 어머님을 끌다시피 매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제발 좀. 완전 창피해 죽겠다. 창피한 건 내가 더 창피해. 그년한테 전화해. 당장. 수진이가 휴대폰을 꺼내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10번 울리고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음성 사서함이었습니다. 안 받아. 언니 전화 안 받아. 영란 어머님이 수진이의 휴대폰을 빼앗아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영란 어머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못된 년이 시험이 전화를 안 받아? 감히? 영란 어머님이 면세점 건물 앞 벤치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이가 옆에 서서 자기 지갑을 뒤졌지만 현금은 10,000원짜리 2장뿐이었습니다. 엄마, 일단 집에 가자. 여기서 이러고 있어봤자 소용없어. 내가 이런 꼴을 당하다니. 내가. 영란 어머님이 이를 갈며 일어섰습니다. 칠순 기념 하와이 여행을 떠나겠다고 온 친척에게 자랑하던 영란 어머님은 면세점 가방 하나 사지 못하고 버스에 올라야 했습니다. 버스비마저 수진이가 가진 현금 10,000원으로 겨우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작업실에서 밤을 새우며 자금 내역 정리를 마친 저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동현이었습니다. 제 작업실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동현이뿐이었죠. 동현이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며 제 작업 테이블 위에 모니터를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너 미쳤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동현이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짓이라니? 내 카드를 내가 정지시킨 건데. 내 카드라고? 그 카드 누구 돈으로 결제하는 건데 내 카드야? 동현이가 제 앞으로 성큼 다가오며 검지손가락을 제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내가 밖에서 벌어다 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주제에 감히 시어머니를 능멸해? 저는 동현이의 손가락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동현아, 내 월급이 얼마인지 나한테도 말해줄 수 있어? 동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으니까 묻는 거야. 동현이가 대답 대신 책상 위에 서류 트레이를 팔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서류와 펜꽂이가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4명의 아파트 분할하고 이혼하자. 당장 서류 가져와. 동현이가 작업실 선반 위에 액자를 집어 벽에 내던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며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뒷짐을 지고 서서 동현이의 난동을 지켜봤습니다. 작업실 천장 모서리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동현이는 그 카메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건물 보안업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기 7층 701호인데요. 무단 침입자가 기물을 파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올라와 주세요. 동현이가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뭐? 나한테 경비를 불러? 내가 내 남편이야. 2분 뒤 보안업체 직원 2명이 올라왔습니다. 바닥에 깨진 유리와 흩어진 서류를 본 직원이 동현이에게 말했습니다. 손님, 입주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나 여기 남편이라고. 손 치워. 임대차 계약서상 이 사무실의 단독 사용자는 도혜인 씨로 되어 있습니다. 나가주시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동현이가 이를 악물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현이가 보안 직원에게 팔을 잡힌 채 현관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동현이가 나간 뒤 저는 현관문 비밀번호 변경 버튼을 눌러 새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다시는 동현이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이 잠기자 저는 휴대폰에서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리 언니, 나 혜인이야. 급한 일이 생겼어. 오늘 만날 수 있어? 태리 언니의 사무실은 여의도 고층 빌딩 23층에 있었습니다.
저는 작업실에서 정리한 자금 내역 파일을 USB에 담고 시댁카드 사용 명세서를 출력해 서류 봉투에 넣은 뒤 택시를 잡았습니다. 테리 언니는 제가 3년 전 맡았던 로펌 브랜딩 프로젝트에서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조세와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저와는 일이 끝난 뒤에도 가끔 밥을 먹는 사이였죠. 사무실 문을 열자 테리 언니가 회의 테이블 위에 커피 2잔을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본 테리 언니가 안경을 벗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혜인아, 왼쪽 볼이 아직도 부어있네. 어머님한테 맞았어. 공항 VIP 라운지에서. 테리 언니가 입술을 꾹 다물며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앉아. 처음부터 천천히 얘기해봐. 저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난 이틀간 벌어진 일을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카드 정지, 항공권 취소, 동현이의 난동까지. 테리 언니는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고 다 듣더니 서류 봉투를 열어 명세서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5년간 시댁에 들어간 돈이 총 얼마야? 생활비, 카드가, 명절 용돈, 각종 경조사비 합치면 4억은 넘어. 테리 언니가 명세서 위에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며 말했습니다. 혜인아, 솔직히 말할게. 감정적으로 복수하면 네가 지는 싸움이야. 알아. 그래서 언니한테 온 거잖아. 테리 언니가 볼펜을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습니다. 이혼 소송을 단순하게 가지 말자. 위자료 몇 천만 원 받아내는 걸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끝까지 추적해서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돌려받는 방향으로 갈 거야. 어떻게? 먼저 동현이 재산 상태를 파악해야 해.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열람부터 하고 집에 동현이 우편물이나 안 쓰는 핸드폰 같은 것 있으면 다 챙겨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현이가 작년에 바꾸고 서랍에 방치해둔 옛날 스마트폰이 떠올랐습니다. 핸드폰 하나 있어. 그리고 동현이 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도 빼올 수 있어. 테리 언니가 메모장에 뭔가를 적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그리고 탐정팀 하나 붙여야 해. 동현이 요즘 행적이 수상하면 현장 증거가 필요하거든. 탐정까지? 혜인아, 이건 이혼 싸움이 아니야. 내 재산을 지키는 전쟁이야. 빈틈없이 가야 해. 그날 저녁 저는 동현이가 아직 작업실 근처를 서성이고 있을 것을 대비해 건물 후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동현이는 없었습니다. 아마 영란 어머님 댁에 가 있을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저는 곧장 동현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옛날 스마트폰이 충전기 줄에 감긴 채 구석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 동현이 앞으로 온 우편물 몇 통이 뜯지도 않은 채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모두 가방에 넣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 동현이 차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블랙박스 본체에서 메모리 카드를 빼내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에 메모리 카드를 넣고 다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이틀 뒤 테리 언니가 연결해준 탐정팀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데이터 복구 전문가가 동현이의 옛날 스마트폰을 열어 삭제된 문자와 메신저 대화를 되살려냈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의 영상 파일도 날짜별로 정렬되었습니다. 탐정팀장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제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도혜인 씨, 이것부터 보시죠. 화면에는 동현이의 메신저 대화가 떠 있었습니다. 상대방 이름은 수빈이었고 하트와 애교 섞인 메시지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오빠, 이번 달 전세금 잔금 보내줘야 해. 부동산에서 자꾸 연락 와. 알겠어. 내일 넣어줄게. 걱정 마. 오빠 최고. 사랑해.
저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손톱으로 무릎을 꾹 눌렀습니다. 탐정팀장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한 제 명의 아파트의 등기 내역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억대의 빚이 아파트에 묶여 있었습니다. 동현이가 서류를 꾸며서 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대출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 봤습니다. 탐정팀장이 계좌 이체 내역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대출금 1억 2천만 원이 김수빈이라는 이름의 계좌로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금액이 강남의 한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으로 들어간 기록이 나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해 주세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동현이 차의 전방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동현이가 20대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와 나란히 차에서 내려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다가 숨을 멈췄습니다. 동현이 차 안에서 찍힌 영상이었는데 뒷좌석에 영란 어머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까 그 젊은 여자 김수빈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수빈이가 큰 쇼핑백에서 명품 가방을 꺼내 영란 어머님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영란 어머님의 목소리가 차 안 마이크를 통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아이고, 이쁜 것. 역시 수빈이가 우리 동현이 복이야. 내 며느리보다 100배 낫다. 수빈이가 영란 어머님의 팔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진짜 동현이 오빠 옆에서 잘할게요. 그 언니는 너무 차가우시잖아요. 차갑기는. 돈만 되는 기계지 뭐. 그 돈도 내 아들 돈인데. 영란 어머님이 가방을 쓰다듬으며 웃는 모습이 화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는 소리가 귀까지 올라왔습니다. 주먹을 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탐정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건데요. 백동현 씨 명의 계좌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와 코인 거래소로 빠져나간 금액이 상당합니다. 정확한 액수는 정리 중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란 어머님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혜인아, 나 칠순 잔치를 해야겠다. 친척들한테 하와이 간다고 다 말해놨는데 여행이 엎어졌으니 얼굴을 못 들겠다. 호텔에서 잔치를 크게 열어. 비용은 당연히 네가 내는 거야. 알겠지? 저는 창밖을 바라보던 시선을 노트북 화면 위에 블랙박스 영상으로 옮겼습니다. 영란 어머님과 수빈이가 나란히 웃고 있는 장면에서 영상이 멈춰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다 준비할게요. 최고급 호텔로 잡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처음부터 그렇게 할 것이지. 손님은 내가 부를 테니까 넌 돈하고 준비만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태리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칠순 잔치 날짜 잡히면 바로 알려줄게. 그날 소장 접수할 수 있게 준비해줘. 칠순 잔치 날짜가 잡혔습니다. 영란 어머님이 직접 고른 날은 2주 뒤 토요일이었고 장소는 제가 예약한 강남의 5성급 호텔 그랜드 볼룸이었습니다. 200명 규모의 연회장 대관료와 코스 요리, 꽃장식, 음향 장비까지 합치면 2천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지만 저는 군말 없이 결제했습니다. 잔치 준비는 제가 전담하겠다고 선언한 뒤 저는 호텔 행사 담당자와 단독으로 미팅을 잡았습니다. 당일 식순 중간에 기념 영상을 상영할 건데요. 제 노트북을 메인 스크린 송출 시스템에 직접 연결해도 될까요? 행사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행사 주최자분이시니까 가능합니다.
단상 옆에 미디어 컨트롤 데스크가 있거든요. 거기서 연결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영상 파일은 당일에 제가 직접 가져갈게요. 호텔을 나온 저는 탐정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메신저 대화 캡처, 대출 서류, 계좌, 이체 내역을 하나의 영상 파일로 편집하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탐정팀장이 편집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앞부분에 백동현 씨의 실제 월급 명세서와 대출 약정서를 띄우고 중반에 내연녀와의 영상, 후반에 시어머니와 내연녀가 차 안에서 대화하는 장면을 배치했습니다. 좋아요. 자막도 넣어주세요.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이랑 날짜를 화면 아래에 크게요. 저는 편집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2번 확인한 뒤 USB에 담았습니다. 그 사이 테리 언니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동현이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장, 사기에 의한 대출 취소 청구서, 그리고 내연녀 김수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장까지 3건의 서류가 완성되었습니다. 테리 언니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혜인아, 소장은 다 준비됐어. 잔치 당일 오전에 법원 접수 넣을 수 있게 세팅해뒀으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고마워, 언니. 그리고 동현이 계좌 가압류 신청서도 같이 넣을 거야. 잔치가 끝나는 시점이면 법원 접수가 완료돼 있을 거야. 잔치 전날 저녁 동현이가 뻔뻔하게 제 작업실로 찾아왔습니다. 지난번 보안팀에 끌려나간 일이 있었는데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혜인아, 내일 잔치 준비는 다 된 거지?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응, 다 됐어. 동현이가 제 책상 앞에 턱 걸터 앉으며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내일 하객들한테 줄 답례품 비용이랑 축의금 관리할 현금이 좀 필요해. 여기 300만 원만 넣어줘. 저는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현금 봉투를 꺼내 동현이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있어. 동현이가 봉투를 열어 지폐를 세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할 것이지. 괜히 카드니 뭐니 난리쳐서 엄마 속을 뒤집어 놓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동현이가 봉투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서더니 검지손가락을 세워 제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일 친척들 앞에서 잘해. 괜한 티 내지 말고 내가 다 책임지는 가장이라고 맞춰줘. 알았지? 알았어. 동현이가 문을 닫고 나가자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심장이 고요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두렵거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실 한쪽에 쌓아둔 종이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어젯밤부터 새벽까지 인쇄해둔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동현이의 실제 원천징 수영수증 사본, 제 아파트에 몰래 설정한 담보대출 약정서 사본, 내연녀에게 송금한 계좌 이체 확인서 사본, 200장이 넘는 서류를 한 부씩 접어서 호텔 로고가 박힌 고급 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라는 금색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자리에 놓일 답례 봉투였습니다. 봉투 200개를 모두 채우고 박스에 다시 담았을 때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끝에 묻은 종이 먼지를 털며 작업실 화장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아침 7시 저는 다림질한 검정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테리 언니가 배정해준 사설 경호원 2명이 작업실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박스를 들어 차 트렁크에 실으며 물었습니다. 도혜인 씨, 호텔로 바로 출발할까요? 네, 가죠.
차가 강남 호텔 정문에 멈췄을 때 시각은 오전 9시였습니다. 잔치 시작은 낮 12시. 3시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 배치를 확인했습니다. 20개의 원탁 위에 꽃장식과 식기가 세팅되어 있었고 단상 정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 옆 미디어 컨트롤 데스크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호텔 송출 시스템에 연결했습니다. 영상 파일을 열어 재생 버튼 바로 앞까지 준비한 뒤 노트북 화면을 덮었습니다. 경호원 2명에게 지시했습니다. 잔치가 시작되면 연회장 출입문 양쪽에 서 계세요. 제가 신호를 줄 때까지는 아무도 막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박스에서 답례 봉투를 꺼내 200개의 좌석 위에 하나씩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내려놓을 때마다 금색 글씨가 조명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11시 30분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에는 영란 어머님이 한복을 차려입고 서 계셨고 동현이가 양복을 빼입은 채 하객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누이 수진이도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영란 어머님 옆에 붙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연회장 안쪽에서 로비를 바라보며 하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동현이 직장 동료들, 영란 어머님의 친척들, 동현이 고등학교 동창들, 그리고 로비 한쪽 구석에서 선글라스를 쓴 채 조용히 서 있는 젊은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수빈이었습니다. 동현이의 동창인 척 하객 명단에 이름을 올린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수빈이의 얼굴을 3초간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고 단상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영상 파일이 정상적으로 대기 중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동현이와 수빈이가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첫 번째 썸네일로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덮고 단상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연회장 조명이 환하게 켜지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조영란 여사의 칠순 축하 잔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드님이신 백동현 씨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동현이가 양복 단추를 채우며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동현이가 기침을 한 번 하더니 하객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의 칠순을 이렇게 성대하게 치를 수 있어서 아들로서 가슴이 벅찹니다. 동현이가 주머니에서 접어둔 종이를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아들이 더 크게 모시겠습니다. 이 자리도 제가 정성껏 준비한 겁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란 어머님이 맨 앞줄에서 눈가를 손수건으로 찍으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미디어 컨트롤 데스크 앞에 서서 동현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동현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단상에서 내려오려는 순간 저는 데스크 위에 조명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연회장의 메인 조명이 한꺼번에 꺼졌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뭐야? 정전이야? 불이 왜 꺼졌어?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영상 파일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단상 뒤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지며 첫 번째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동현이의 실제 월급 명세서였습니다. 화면 가운데에 백동현 월 실수령액 287만 원이라는 숫자가 붉은 글씨로 크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억대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나란히 표시되었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동현이가 단상 위에서 스크린을 돌아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걸 틀어?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제 명의 아파트의 등기 서류가 떠올랐고 동현이가 제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 1억 2천만 원을 대출받은 약정서가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대출금 송금처 김수빈 계좌라는 자막이 흘렀습니다. 동현이가 스크린을 향해 손을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꺼. 당장 이거 꺼. 저는 동현이의 외침을 무시하고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화면이 다시 전환되었습니다. 동현이의 차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동현이와 젊은 여자가 나란히 차에서 내려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화면 구석에 찍혀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란 어머님이 맨 앞줄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다음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동현이 차 뒷좌석에서 영란 어머님과 수빈이가 나란히 앉아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수빈이가 쇼핑백에서 명품 가방을 꺼내 영란 어머님에게 건네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영란 어머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이쁜 것. 역시 수빈이가 우리 동현이 복이야. 내 며느리보다 100배 낫다. 연회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영란 어머님의 친척들이 입을 벌린 채 스크린과 영란 어머님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대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동현이가 단상 위에서 제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닥쳐. 당장 입 닥쳐.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 2명이 단상 위로 올라와 동현이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동현이가 발버둥을 치며 몸을 비틀었지만 경호원들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동현이의 무릎이 바닥에 꺾이며 단상 위에 나뒹굴었습니다. 저는 동현이를 내려다보며 마이크에 대고 말을 이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제 남편 백동현은 제 명의의 아파트를 몰래 담보로 잡아 억대의 대출을 받았고 그 돈은 내연녀의 전셋집 보증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동현이의 직장 동료 한 명이 고개를 숙이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세상에, 백대리가 저런 놈이었어? 저는 하객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분들이 자랑하던 재력, 이 잔치 비용, 시어머님의 생활비, 백화점 카드감, 전부 제가 번 돈입니다. 백동현의 월급은 287만 원이고 그마저도 도박과 투자로 탕진했습니다. 영란 어머님이 의자 팔걸이를 움켜잡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자리에 놓인 봉투를 열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좌석 위에 금색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소리가 연회장 안에 바스락바스락 울렸습니다. 서류를 꺼내든 친척들의 표정이 하나둘 일그러졌습니다. 영란 어머님의 사촌 언니가 서류를 들고 영란 어머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영란아, 이게 사실이야? 며느리 돈으로 이 짓거리를 한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영란 어머님이 단상 쪽을 올려다봤습니다. 스크린에는 아직도 영란 어머님이 수빈이에게 가방을 받으며 웃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란 어머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풀린 영란 어머님이 의자를 붙잡으려다 그대로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아무도 영란 어머님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혀를 차며 고개를 돌리거나 서류를 움켜잡은 채 출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연회장 뒤쪽에서 선글라스를 벗어든 수빈이가 고개를 숙인 채 출구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수빈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내
수빈이의 가슴팍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건 손해배상 소장이에요. 법원에서 만나요. 수빈이가 서류를 받아든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수빈이가 서류를 가슴에 안은 채 하객들의 시선을 뚫고 연회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서 경호원들에게 붙잡힌 채 축 늘어져 있는 동현이와 바닥에 쓰러진 영란 어머님을 한 번씩 내려다봤습니다. 호텔 행사 담당자가 달려와 제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저 도혜인 씨, 이 상황을 연회장 비용은 이미 전액 결제했으니 걱정 마세요. 저는 핸드백에서 결제 영수증을 꺼내 허공에 가볍게 날려보냈습니다. 얇은 종이가 조명 아래에서 나풀거리며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경호원 한 명에게 눈짓을 보낸 뒤 연회장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 동현이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정문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온 순간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떴습니다. 테리 언니였습니다. 혜인아, 이혼 소장이랑 동현이 계좌 가압류 신청서 법원에 접수 완료됐어. 수빈이 오피스텔 보증금 가압류도 같이 넣었어. 저는 휴대폰을 핸드백에 넣고 호텔 앞 도로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5월의 햇살이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칠순 잔치가 엎어지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업실에서 밀린 클라이언트 작업을 처리하며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테리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테리 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혜인아, 좋지 않은 소식이야. 동현이 쪽에서 먼저 손을 썼어. 무슨 소리야, 언니? 동현이가 이혼 브로커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법원에 내주거래 은행 계좌하고 아파트를 가압류 신청했어. 재산을 나누기 전에 네가 돈을 빼돌릴 수 있다는 명목이야. 그런데 법원이 받아들였어. 내 계좌를 묶었다고? 응. 사업용 계좌까지 전부. 오늘 중으로 은행에서 거래 정지 통보가 갈 거야. 전화를 끊자마자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고객님의 전 계좌에 대해 법원 가압류 결정이 집행되었습니다. 출금 및 이체가 제한됩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하청업체 3곳에 지급해야 할 대금이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이 묶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작업실 우편함에 등기 우편이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국세청이었습니다. 봉투를 뜯자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제가 프리랜서 수익을 축소 신고했다는 내용으로 국세청에 익명 제보를 넣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통지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업계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혜인 씨, 혹시 요즘 세무조사 받는다는 얘기가 사실이에요? 저희 쪽 팀장이 걱정하면서 계약건을 좀 미루자고 하는데 소문이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3년째 함께 일해온 핵심 클라이언트의 담당자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세무 관련 이슈가 정리될 때까지 신규 계약 체결을 보류하겠습니다. 저는 메일을 읽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10초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대포폰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현이었습니다. 혜인아, 나야. 잔치에서 한 짓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직장에서도 눈치를 보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현이가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쯤 통장 묶인 거 확인했을 거 아냐? 세무서에서 연락도 왔을 테고. 네가 한 짓이구나. 그래, 내가 했어.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줬지. 어때, 기분이 좋냐?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이제 네가 당해보는 거야. 동현이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혜인아, 아직 늦지 않았어. 위자료 포기하고 아파트 절반 넘겨. 그러면 가압류도 풀어주고 세무서 건도 없던 일로 해줄게. 그게 협박이야? 협박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거야. 내 사업 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 10시 영란 어머님이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다닌다는 소식을 시누이 수진이와 연락이 닿는 이웃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영란 어머님이 동네방네 전화해서 법원도 며느리 계좌를 묶은 거 보면 그 돈이 원래 아들 돈이라는 뜻이래요. 기세가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작업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통장이 묶이고 클라이언트가 떠나가는 이 상황에서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3번 하고 테리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지금 올 수 있어? 작업실로 와줘. 알겠어. 30분이면 가. 테리 언니가 작업실에 도착한 건 밤 11시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세무조사 통지서와 은행거래 정지 문자를 확인한 테리 언니가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계좌 가압류는 예상했는데 탈세 투서까지 넣을 줄은 몰랐네. 동현이 쪽 브로커가 꽤 악랄한 놈이야. 언니 하청업체 대금을 금요일까지 못 보내면 나 신용이 끝나. 사업이 무너져. 테리 언니가 제 어깨를 한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혜인아, 무너지지 않아. 방법이 있어. 테리 언니가 가방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먼저 가압류부터 풀자. 내 비상금 시댁 몰래 분산시켜둔 거 아직 있지? 있어. 별도 계좌에 넣어둔 게 있어. 그 돈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내는 거야. 가압류된 금액만큼 현금을 법원에 맡기면 법원이 계좌를 풀어줘. 하루면 돼. 하루? 응. 내일 아침에 바로 움직이자. 테리 언니가 서류를 한 장 넘기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내 장부는 깨끗하지? 당연하지. 세금 한 푼도 빠뜨린 적 없어. 그럼 세무서에 먼저 찾아가서 장부를 자진 제출해. 떳떳하면 먼저 열어 보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야. 테리 언니가 볼펜을 집어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혜인아, 여기서 끝내면 안 돼. 방어만 하면 저쪽에서 또 다른 수를 쓸 거야. 어떻게 하면 되는데? 테리 언니가 볼펜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동현이가 내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내 연녀 이름으로 빼돌린 거, 그건 명백한 세금 문제야. 영란 어머님이 내 카드로 금괴를 사서 숨기고 수진이 전셋집에 돈을 보태준 것도 마찬가지야. 그걸로 뭘 할 수 있어? 걔네들이 너한테 세무조사를 붙였잖아. 똑같이 돌려주는 거야. 아니, 더 세게. 테리 언니가 메모지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동현, 영란, 김수빈, 세무고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 세무조사가 깨끗하게 끝나는 날, 바로 그날 국세청에 고발장을 넣자 동현이의 빼돌린 대출금, 영란 어머님의 금괴, 수진이 전세금, 전부. 저는 메모지를 들어 한 글자씩 읽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자, 언니.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테리 언니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시댁 몰래 별도 계좌에 분산시켜 두었던 비상금을 전날 밤 현금으로 인출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테리 언니가 법원 민사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가압류 해방 공탁 신청입니다. 공탁금 전액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 담당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공탁금을 접수했습니다.
테리 언니가 접수증을 받아들고 법원 복도로 나오며 제게 말했습니다. 빠르면 오늘 오후, 늦어도 내일 오전이면 가압류 취소 결정이 나와. 정말 하루 만에? 법원에 돈을 맡겼으니까 계좌를 묶어둘 이유가 없어진 거야. 동현이 쪽에서 아무리 발악해도 막을 수 없어. 점심을 먹기도 전에 법원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가압류 취소 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뒤 주거래 계좌의 거래 정지가 풀렸다는 확인 문자가 떴습니다. 저는 작업실로 돌아가자마자 노트북을 열고 하청업체 3곳에 밀린 대금을 전액 송금했습니다. 1억 3천만 원이 3건으로 나뉘어 빠져나갔습니다. 송금 완료 화면을 캡처해서 각 업체 담당자에게 보내며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10분도 지나지 않아 답장이 돌아왔습니다. 걱정했는데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사업의 숨통이 다시 트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세무서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담당 조사관을 만나자마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익명 제보건으로 사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제 장부와 세금 납부 내역을 가져왔으니 확인해 주세요. 조사관이 제가 내민 서류 뭉치를 받아들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진 제출하시는 건 처음 보네요. 보통은 조사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숨길 게 없으니까요. 조사관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장부와 납부 내역을 대조했습니다. 5년치 수입신고서, 세금 납부 영수증, 거래처별 세금 계산서가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깔끔하시네요. 누락된 항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추가 조사 없이 종결 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서 건물을 나서며 테리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세무조사 종결됐어. 문제 없다고 했어. 잘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 차례야. 그날 저녁 테리 언니의 사무실에서 고발장 최종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테리 언니가 테이블 위에 새 묶음의 서류를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첫 번째, 동현이. 내 아파트 담보대출금 1억 2천만 원을 내연녀 김수빈 명의 계좌로 보낸 건 실제로는 동현이가 수빈이 이름을 빌려서 돈을 숨긴 거야. 이건 명백한 불법이야. 테리 언니가 두 번째 서류 묶음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두 번째, 영란 어머님. 내 카드로 금괴를 산 내역이 카드 명세서에 다 찍혀 있어. 사건 총 3,700만 원어치야. 그리고 그 시기에 수진이의 전세 계약금이 들어간 시점이 정확히 겹쳐. 내 돈으로 금괴를 사서 현금화한 다음에 수진이 전셋집에 보태준 거야. 그걸 어떻게 증명해? 금괴 매입 영수증이 카드 명세서에 찍혀 있고 수진이 전세 계약서에 입금 날짜가 금괴 매입 직후야. 이 정도면 국세청이 안 움직일 수가 없어. 테리 언니가 세 번째 서류 묶음을 집어들었습니다. 세 번째, 김수빈. 동현이한테 받은 1억 2천만 원으로 오피스텔 전세를 얻은 건데 수빈이가 그 돈에 대해 세금을 낸 적이 없어. 이것도 같이 넣을 거야. 저는 새 묶음의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날짜, 금액, 계좌번호, 영수증 사본이 빈틈없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넣으면 걔네들한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야?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가. 그리고 탈루된 세금에 벌금까지 붙어서 억대의 돈을 내야 해. 못 내면 재산이 압류돼. 테리 언니가 고발장 마지막 장에 서명란을 가리키며 펜을 건넸습니다. 혜인아, 여기 사인해. 저는 펜을 받아 이름을 적었습니다.
도해인 세 글자를 쓰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테리 언니가 국세청 조사과에 고발장 3건을 동시에 접수했습니다. 접수 완료 문자를 받은 저는 작업실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클라이언트에게 보낼새 기획안 초안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흘 뒤 테리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인아, 국세청이 움직였어. 동현이, 영란 어머님, 수빈이 3명 전부한테 세무조사 착수 통보가 나갔대. 벌써? 고발 내용이 워낙 구체적이니까 빠를 수밖에 없어. 계좌 내역, 금괴 매입 기록, 전세 계약서까지 다 붙여서 냈잖아. 국세청 입장에서는 조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동현이 쪽 브로커 변호사 있잖아. 걔가 오늘 갑자기 사임서를 냈대. 수임료만 챙기고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어. 도망간 거야? 세무조사까지 붙으니까 본인한테 불똥 튈까봐 빠진 거지. 동현이는 이제 변호사도 없는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작업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5월 말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공항에서 뺨을 맞던 날도 이렇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는 뺨이 화끈거렸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동현이와 영란 어머님은 국세청 등기 우편을 받아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저한테 했던 그 수법이 고스란히 되돌아간 것이죠. 저는 창문을 닫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기획안 마감이 이틀 남아 있었습니다. 국세청에 고발장이 접수되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밀렸던 기획안 3건을 마무리하고 새 클라이언트 2곳과 계약을 체결하며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테리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인아, 결과 나왔다. 어떻게 됐어? 국세청이 동현이의 대출금 빼돌린 거랑 영란 어머님의 금괴 은닉건을 전부 위법으로 봤어. 벌금까지 합쳐서 동현이한테 2억 4천, 영란 어머님한테 1억 1천, 수빈이한테 3,800만 원. 합치면 거의 4억에 가까운 세금이 나왔어. 4억? 응. 그리고 걔네들이 그 돈을 낼 능력이 없으니까 국세청이 바로 재산 압류에 들어갔어. 영란 어머님 전세금, 동현이 월급, 수빈이 오피스텔 보증금 전부. 저는 전화기를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테리 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 판결도 나왔어. 네가 완벽하게 이겼어. 위자료는? 위자료에 동현이가 내 아파트에 몰래 걸어놓은 대출금 전액 반환까지 판결 났어. 수빈이한테 빼돌린 보증금도 강제로 내 계좌로 돌려받게 됐고,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뜨거운 것도 차가운 것도 아닌 오래 참았던 숨을 내뱉는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언니 고마워. 고마운 건 나한테 할 말이 아니야. 네가 장부를 깨끗하게 관리한 덕이지. 전화를 끊고 이틀 뒤 법원에서 강제 집행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동현이가 수빈이에게 빼돌렸던 1억 2천만 원이 제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오전에 작업실에서 클라이언트 화상 미팅을 마치고 로비로 내려갔을 때 건물 정문 유리문 너머로 2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동현이와 영란 어머님이었습니다. 2사람의 행색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현이는 양복 대신 구겨진 점퍼를 입고 있었고 면도를 하지 않은 얼굴에 수염이 거뭇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영란 어머님은 한복도 금태 안경도 없이 낡은 바람막이를 걸치고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보안 직원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혜인 씨, 저 두 분이 아침부터 와서 만나게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들여보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아 유리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동현이가 유리문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영란 어머님이 동현이 옆에서 무릎을 꿇더니 유리문을 두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보안 직원이 문 앞으로 가서 막았지만 유리문 너머로 영란 어머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혜인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이 할미가 잘못했다. 제발. 동현이가 옆에서 무릎을 꿇으며 유리문에 이마를 갖다 댔습니다. 혜인아, 나 직장에서 잘렸어.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 엄마는 집에서 쫓겨났어. 제발 한 번만.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로비를 가로질러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 한 장을 사이에 두고 동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동현이의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영란 어머님이 유리문 너머에서 두 손을 비비며 입을 열었습니다. 혜인아, 내가 미쳤었다. 공항에서 내 뺨을 때린 것도, 수빈이 그년을 만난 것도 다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주면 식모살이라도 할게. 제발. 저는 영란 어머님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법원이 며느리 계좌를 묶은 건 아들 돈이라는 증거라고 떠벌리던 얼굴이었습니다. 면세점에서 카드가 막히자 온 매장에 고함을 지르던 목소리가 지금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동현이가 유리문을 손바닥으로 치며 말했습니다. 혜인아, 내가 잘못했어.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대출도 수빈이도 엄마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혼자 한 거야. 엄마는 죄가 없어. 제발 엄마라도 봐줘. 저는 동현이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 속에 진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안 직원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내보내주세요. 보안 직원이 문 밖으로 나가 두 사람의 팔을 잡았습니다. 영란 어머님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동현이가 보안 직원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빠진 몸이 끌려갔습니다. 저는 유리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이 건물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뒤로 동현이의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세금과 빚을 감당하지 못한 동현이는 직장에서 쫓겨나 추심원들을 피해 주소를 옮기며 일용직으로 전전했습니다. 영란 어머님은 살던 아파트에서 나와야 했고 도시 외곽의 작은 방 한 칸에서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웃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수빈이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고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물어낸 뒤 오피스텔에서 쫓겨나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테리 언니가 여의도 사무실 근처 레스토랑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 샴페인 두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테리 언니가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혜인아, 수고했어. 진짜 수고했다. 저는 잔을 들어 테리 언니의 잔에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언니가 아니었으면 못 이겼어. 아니야. 네가 장부를 깨끗하게 지킨 게 전부야. 나는 서류만 쓴 거고. 저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의도의 야경이 유리창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테리 언니가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래야지. 밀린 기획안도 있고 새로 들어온 프로젝트도 있어. 바빠질 거야. 그래, 그게 내 답다. 저는 웃으며 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7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살았습니다.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세며
그것이 가족을 위한 헌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 이름은 누군가의 뒤에 붙는 호칭이 아니라 기획안 표지에 찍히는 세 글자 그대로입니다. 도혜인. 저는 샴페인 잔을 비우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습니다. 언니, 다음 주에 새 클라이언트 미팅 있는데 같이 저녁 먹을래? 좋지. 연락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6월의 밤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여의도 거리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7년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제 돈과 시간과 마음을 바쳤습니다. 돌아온 건 공항 한가운데서 맞은 뺨 한 대였죠.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내 삶을 갉아먹는 독이었다는 걸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 한쪽이 뜨끔하신 분이 계실까요? 나만 참으면 된다고, 내가 조금만 더 양보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계신 분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 마음을 압니다. 하지만 부디 기억해 주세요. 나를 지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내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서는 것,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지금 힘드신 분들 모두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오늘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